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 들어간 여야는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법에는 이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뇨환, 김민전, 윤상현 의원 등을 관저로 초청해서 소위 번개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고요. 의료계 동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만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건 뭐 여야 대표보다도 정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획기적인 방안을 좀 내놓아야 될 때다.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좀 문제의식을 많이 여야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사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복지부 차관의 막말 논란, 뭐 예를 들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무리를 빚기도 했었고 그 이전부터 의사들을 굉장히 적대화하는 발언들을 많이 강경하게 해오면서 의사들 측에서는 좀 복지부 차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무리도 일으킨 상황 속에서 굳이 이런 인사들을 유지할 이유가 있냐, 어떤 소통 채널을 다시 재조정하고 새롭게 세팅하는 의미로라도 장차관을 바꿔서 의료계가 조금이라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출구 전략을 정부 측에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과라든가 인사 조치에 대해서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의료계에서는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이 두 가지를 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의료계 입장에서 만약에 복지부 차관의 경질이 되면 그 대화 협의체에 참여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면 인사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마냥 그냥 전제 조건인데 이게 참여 전제 조건인지 아니면 그 이 대화의 맥락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 차관을 경질하는 것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선제적으로 경질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화하는 중에 의사분들이 몇 가지 요구안이 있을 겁니다. 그 요구안들은 다 정원과 귀결될 거고 그렇다면 이 복지부 차관의 경질도 하나의 그 정부 쪽에서 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 할 테니까 그쪽에서 요거 하나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협상 전략의 한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임의 정도나 책임 유무를 떠나서 지금 선경질을 하는 것은 그리고 선경질을 여권 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전략상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복지부 차관의 언행 등이 국민에 대한 어떤 영향을 떠나서 이거는 정부와 의협의 대화 간에 해결돼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재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정치권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죠. 이건 뭐 정부 무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보다는 좀 더 의료계가 더 키를 쥐고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대화 협의체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관철해 나가기를. 근데 관철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개혁을 자초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개혁을 자초시킨다는 것은 국민적 의사나 아니면 정치권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의사 수를 어느 정도 조율하느냐의 문제도 좀 귀결될 걸로 봅니다만은 그 의사 수와 관련돼서 의협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보면은 뭐 병원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전공의 단체하고 의협하고 교수분들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협의체에 들어와서 이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마다 지금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의료계에서 큰 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증원을 백지화해라. 당장 지금 2025학년도부터 백지화해라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수시 모집이 지금 이미 어제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것 또한 백지화하지 못하겠느냐, 백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모집이 끝나면 오히려 좀 얘기가 진행이 될까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네. 이미 접수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뭐 그동안 준비해온 수험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이제 증원분을 2025년분을 취소하게 되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고민까지도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가 계속해서 어떤 시간에 맡겨서 시간에 기대서 의료계의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추석 때 그것이 더 가중될 것이다라는 불만이 그리고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입시 현장의 혼선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는 없겠습니다만은 생명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수시 원서 접수가 종료되고 나면 오히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안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야가 대부분 2025년 증원은 좀 어렵지 이 증원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2025년 것도 손대봐야 하지 않겠느냐. 의료계의 그 협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게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된 것은 어쨌든 수시에 대한 것이고 정시부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여지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수시 모집은 이미 시작이 됐고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만 있으면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시 모집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몇 명을 조정하죠. 그런데 일단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몇 명을 조정할지에 대해서 또 논의하다 보면 이것도 수개월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협에서 주장하는 안은 아무런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정시 모집 인원이 느는 인원만큼이거든요.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 인원을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귀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이미 모집 요강에다 반영이 됐고 1년 동안에 이 그 수험생들은 5월 달 이후부터 이 안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 부분은 이 정부의 문제, 정부는 아까 제가 무한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분들도 그 여태까지 본인들이 안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몇 명으로 하자라고 안을 냈으면 그 안 갖고 분명한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 왔을 텐데 지금에 임박해가지고 마치 볼모 삼듯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2025학년도에 대해서는 자 수시 부분은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정시 부분은 지금 12월 달에 정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된다. 저는 이런 논리도 안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2026년도 이후부터 조금 의사분들이 구체적인 안과 정부에서 안을 제시하고 이것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 그것 빨리 시급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공지하는 그런 입시제도 때문에 1년 8개월 전에 공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 분도 이미 공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쳐가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고쳐지는 안에 적응해서 수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고이생들이죠. 미리 빨리 2026년도부터도 이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체에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안을 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또 윤상현 의원과 이제 깜짝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상황 속에서 어제 소위 이른바 깜짝 번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감정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인요한 최고위원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제 일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부 최고위원만 이렇게 골라서 만나는 것이 잘 이해가 되는 처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뭐 의원들 또 다른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일반적이다라고는 하더라도 사실 최근에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추석을 앞두고 뭐 민생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할 시기다 하면서 미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번개로 일부 인사만 초청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친한계 인사들은 아무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만찬 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배제와 견제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권 내에서 지금 친한계 의원들은 은연중에 좀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치를 좀 협소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당내에서 감정적인 분열 상태가 좀 실제화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누가 흘렸는지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흘렸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보이콧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 참석한 의원들 측에서 흘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국민들의 눈치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골라서 만났다고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개별 의원이 이제 모아서 간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실이 이제 응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도 나오고는 있고요. 또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전 바람직한 비판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지도부 만찬 형식의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 누구가 빠졌다. 근데 그 빠진 사람들 보니까 뭐 특정 계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분들이 이러면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이거는 사실 몇 사람이 갔는데 그중에 우연히 2명이 최고위원이 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선한 사람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한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어떤 특정 의원이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다는데 한번 미팅을 주선해달라 이런 취지로 연락을 해서 그게 성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그 가고 싶어하는 분들 대통령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또 많은 문자 메시지나 어떤 미팅 제안 등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도 뭐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계파 갈등의 그런 논점으로 취급할 또는 논평할 대상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안 만난다고 지금 뭐라고 했던 게 야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만났는데 하필 또 그분이 최고위원이다. 근데 최고위원인데 마치 뭐 한동훈 대표와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다. 잘 됐다. 이 공격하자.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만남의 계기나 경위를 보면 저는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골라서 부른 거는 이건 아니다. 이건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이어진 반응까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 저는 맞는 말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경제도 혼란스럽고 교육 현장도 혼란스럽고 뭐 응급실 현장도 혼란스럽고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 나와서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나왔던 수치들을 보면 소비는 줄고 있고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부채의 질도 안 좋아져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만을 할 뿐이지 지금 이렇다 할 어떤 민생 대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특히 초반에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든지 탄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이 됐었고 어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발언들, 정치적인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 2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는 동안 이 대통령께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냐를 저는 총선에서도 그렇고 여러 과정 중에 다 평가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발끈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스스로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오히려 본인에게 좀 비추어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민심과 역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보들 그리고 코어 지지층만 결집해서 가고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아야만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희망에 다시 한번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견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이나 국정의 결과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국민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통한 본인들의 삶이 이게 뭐 전부 다 부족해 보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 이전에 이미 바로 이 직전에 대통령이셨는데 그 직전에 대통령이실 때 과연 국정을 마음과 달리 올바른 결과가 나타났느냐에 대한 관점을 보면 그냥 터무니없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왜곡돼 왔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니까 통계 작성 기준을 바꿔요. 이거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로 몇 명이 또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색채를 더 씌워서 국민에 가장 필요한 전기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실적을 하셨어요. 지금 실패한 건 모든 분이 다 자인하고 있잖아요. 자,
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본인의 30년지기 친구와 관련돼서는 본인의 간섭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와대 8곳의 비서실 관련 기관들이 동원돼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해서 1심 판결이 났어요. 자,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국정 및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 정상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윤 대통령에게 저런 말씀을 하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되돌아보셔야죠. 전 그래서 원래 원로급들은 국정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요것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거 다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이런 평을 하시는 분은 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을 하시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특히 의료되는 거 관련돼서는요.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라면 의료계에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돌아오셔서 국민의 생명과 이걸 좀 더 돌봐달라. 그리고 정부에게 나도 간곡히 얘기하는데 의료계가 돌아오게 되면 협상안에 진지하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직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자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합니다. 취임 인사도 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좀 청취하겠다라는 것인데 만나는 어떤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제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정부의 의료 대란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하셨죠. 실제로 내가 응급실 뺑뺑이를 이제 겪었다라는 어떤 생생한 증언 같은 것들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하시기도 하셔서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정부에 이제 작심 발언을 하셨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여야를 넘나드시긴 하셨습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여당 측 인사들을 많이 도우셨죠. 그러니까 그런 여당 측의 인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층을 넓힐 수 있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서 단순히 뭐 의료 대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쓴소리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만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갈등 국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쓰는 개념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인사를 지금 두루 만날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의 본인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새민주정치연합인가요? 그 당시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잘 수습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본인의 기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힌트를 얻었거나 조언을 받았거나 해서 본인이 당내에 처하게 될 위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약간 중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보터는 아니고 스윙맨이죠. 각 진영을 넘나들면서 중도 이미지를 양쪽에 보태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분을 만나서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것만 갖고도 중도에 관심이 있거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킹으로 찍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께 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를 대비해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중도층의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당내에 본인이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시킬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을 놓고 비판과 또 반박에 오갔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물러설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또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했고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뭐 아마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DJ 시절에 같이 일을 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지원 의원의 어떤 대정부 질문이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형식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위트 있고 그렇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짚었던 내용들을 보면 야당에서는 공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를 짚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뭐 검찰부터 감사원, 그다음에 이 정부 인사들까지 모두 다 한없이 작아진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야당이 정확하게 짚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당 측에서도 좀 뼈아픈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비롯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강하게 부딪혔고 오늘도 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 외교 국방장관이 어젯밤에 이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둘째 날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대정부 질문이 분야별로 하잖아요. 네 개 예. 분야별로 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 매일 나옵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장관들은 이제 해당 분야 질문할 때 연관 장관만 나오지만 그리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이게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한참 5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요? 그때 다 얘기가 됐다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취임을 늦게 했잖아요. 임명이 늦게 됐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얻는 그 시기가 늦었을 뿐이지 국회 승인을 얻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관들이 어떤 현안 때문에 안 나올 때는 그 원내대표들과 협의해서 국회의장이 이게 승인해주게 돼 있어요. 다 승인 받은 분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왜 항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나오게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뭐 AIG 관련돼서 국방 관련된 그 회의거든요. 거기에 40개국에서 국방장관이 오기 때문에 그거 다 양해가 된 겁니다.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들끼리. 지금에 와서 다시 공세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매일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 이건 그냥 수사기관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원래 정치권이 계속 거들고 있는 거죠. 이거 누군가 지켜주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공격하길 원하는 거고. 그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박 전 의원과 그다음에 한 총리 간의 설전도 박 전 의원의 경우는 떳떳합니까? 박 전 의원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국민을 못 지키고 정권을 위해서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래서 글쎄요. 국정원장으로서의 좋은 국정원장이었는지 본인부터 스스로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